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칠 자료들, 사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해. 맞아. 내용이 워낙 민감하니까. 그 미성년자 성폭력과 아동 학대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FBI 인터뷰 기록이 오늘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든. 이런 적나라한 묘사가 누군가에게는 트라우마 플래시백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너도 듣다가 혹시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힘들면 언제든 그냥 멈춰도 좋아. 무리해서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주제지.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확실히 선을 긋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어떤 거? 정치적인 부분 말하는 거지? 그렇지. 오늘 다룰 문건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해. 하지만 우리는 좌파나 우파, 그 어느 정치적 진영의 편도 들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밝혀둘게. 맞아. 완전 동의해. 우리의 목적은 오직 미국 법무부, 즉 DOJ가 공개한 이 FBI 문건에 대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 그리고 이 문서들이 어떤 기이한 패턴으로 공개되었는가, 딱 그것만 있는 그대로 파헤치는 거야. 이 문건에 담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결을 내리거나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너도 꼭 기억해줬으면 해. 완벽해.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최근에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기밀 문서 350만 장이 대중에게 풀렸잖아. 너도 아마 뉴스로 스치듯 봤을 텐데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건 탐사보도 매체인 앱스타인 파일 랭커가 찾아낸 진짜 소름 돋는 데이터 공개 패턴이야. 그 압도적인 문서 더미 속에서 발견된 이상현상 말이지. 맞아. 수백만 장이나 되는 문서 중에서 유독 특정 인물들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문건들만 최초 공개에서 쏙 빠졌어. 그러다가 무려 5주나 지나서 엄청 조용히 추가된 현상이 발견된 거잖아.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타임라인부터 좀 짚어볼까? 타임라인이 진짜 중요해. 모든 건 2025년 11월 19일에 시작됐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에 서명한 날이야. 법안 이름부터가 투명성 법안이네. 그치.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시한에 맞춰서 2026년 1월 30일 법무부는 무려 350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규모 문서를 공개했어. 여기까지는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지. 그런데 데이터셋 10이라고 불리는 특정 폴더에서 이상한 징후가 포착된 거야. 아, 그 문제의 데이터셋 12. 원래 이 폴더의 공식 목록 파일, 그러니까 매니페스트에는 딱 152개의 문서만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어.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 폴더에는 172개의 파일이 들어있었던 거잖아. 누락됐던 20개의 파일이 원래 목록에는 없었는데 무려 35일이나 지난 2026년 3월 5일에야 슬쩍 사후 추가 방식으로 올라온 거지. 이걸 백필이라고 하잖아. 정확해. 백필 방식으로 몰래 끼워 넣은 거지. 이 틈새를 2022년 2월 24일에 NPR이 최초로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어. NPR이 그 공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약 53페이지 분량의 FBI 인터뷰 문서가 누락된 것 같다고 빵 터트리니까 법무부가 부랴부랴 해명을 내놨잖아. 근데 잠깐만, 여기서 내가 좀 반론을 제기해 볼게. 솔직히 말해서 법무부 입장도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350만 장을 법으로 정해진 짧은 기한 안에 스캔하고 분류해서 서버에 올리는 건 엄청난 규모의 IT 작업이잖아. 시스템에 진짜 과부하가 걸렸거나 데이터베이스 병목 현상 때문에 생긴 단순 에러였을 확률도 무시할 순 없지 않아? IT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누락 사체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네 지적도 아주 일리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날카롭게 봐야 할 건 백필이라는 추가 방식, 그리고 하필 누락된 문서들의 성격이야. 성격? 어떤 면에서?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 도서관에 새 책 350만 권을 다 꽂았다고 화려하게 공식 발표를 해놓고 나중에 제일 논란이 될 만한 가장 치명적인 책 20권만 한 달 뒤 새벽에 몰래 서가에 끼워 넣은 격이거든. 와, 비유 찰떡이다. 진짜 묘하네. 이걸 정보보안이나 심리전 쪽에서는 일종의 정보 세탁이라고 불러. 대중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첫날에는 폭발적인 이슈를 숨겨.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350만 장이라는 거대한 데이터의 홍수에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쯤 슬쩍 채워넣는 거지. 아, 350만 장의 데이터 쓰레기, 아니, 거대한 정보 속에 진짜를 숨겨버리고 타이밍을 잰다. 이거 진짜 간담이 서늘해지는 분석이네. 그렇다면 그 치명적인 책 20권, 그러니까 뒤늦게 추가된 파일들에 대체 뭐가 들어있었길래 법무부가 그렇게 조심스러워했을까? 그 20개의 파일 중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건 2019년 여름에 진행된
네 차례의 FBI 심층 인터뷰 기록들이야. 제프리 앱스타인이 체포된 직후에 열린 수사 기록이지. 2019년 여름 기록부터 자세히 뜯어볼까? 그래, 먼저 2019년 7월 8일에 작성된 첫 번째 위기 접수 기록을 보면 익명의 제보자가 전화를 걸어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 친구가 13살에서 14살 무렵이던 약 35년 전에 뉴저지에서 트럼프에게 국왕 선교를 강요받았다는 신고였어. 35년 전의 일이라 진짜 오래된 과거의 상처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온 거네. 제보를 받은 FBI의 다음 움직임은 어땠어? 한 달 뒤인 2019년 8월 7일 FBI는 마침내 피해 당사자를 직접 찾아내서 10페이지에 달하는 침층 인터뷰를 진행해. 드디어 당사자 입을 열게 한 거구나. 이 기록에서 생존자는 13살 무렵부터 앱스타인에게 당했던 끔찍한 학대의 역사를 털어놔. 그리고 앱스타인이 자신을 뉴욕이나 뉴저지로 데려가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며 누군가를 소개했는데 그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다고 진술해. 돈 많은 사람이라며 미성년자를 데려갔더라. 문서에는 앱스타인과 트럼프가 어린 소녀들을 지칭할 때 썼다는 단어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인용되어 있어. 신선한 고기, 때묻지 않은 이런 단어들 말이야. fresh meat, untainted 같은 표현들이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저런 단어를 썼다는 게 진짜 속이 안 좋아진다. 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도 꽤 구체적이지 않았어. 맞아. 8월 20일에 이어진 세 번째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가해 상황을 더 명확하게 진술해.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상대의 신체 부위를 꽉 깨물자 트럼프가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옆을 때리면서 쫓아내라고 소리쳤다는 묘사가 문서에 그대로 적혀 있어. 진짜 참혹하네. 저항하니까 폭력을 쓴 거잖아. 게다가 피해자는 그날 이후 수십 년 동안 앱스타인의 측근들에게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어.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18륜 대형 트럭이 자기 차를 밀어붙여서 죽이려고 했던 일화도 털어놓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암살 시도장이라 그거. 그렇지. FBI가 대체 누가 지시한 것 같냐고 묻자 피해자는 앱스타인이 아니라면 그 다른 한 명일지도 모른다고 해. 영어로 The Other One이라고 표현했지. 디 아더원? 그게 누군데? 요원들이 그게 누구냐고 바로 물어봤고 피해자가 트럼프라고 대답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와, 2019년 10월 16일에 진행된 마지막 네 번째 인터뷰 기록을 보면 이 대화의 분위기가 정말 무겁고 답답하잖아. 피해자가 변호사랑 같이 FBI에 출석해서 오히려 요원들한테 따지듯 묻는 대목이 나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묻는 그 대목 말이지. 어차피 공소시효도 다 지났는데 내가 이런 걸 말해봤자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What's the point라고. 맞아. FBI 요원들이 모든 범죄 피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어떻게든 원론적인 설득을 해보려고 노력해. 하지만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허탈하게 인터뷰를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짧은 한마디에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지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피해자의 무력감이 그대로 전해지지? 평생을 공포 속에서 그 대형 트럭의 위협 같은 걸 겪으면서 숨어 살다가 간신히 진실을 꺼내놨잖아. 근데 법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차갑게 선을 그어버린 거니까. 그런데 정작 이 눈물겨운 증언마저도 가장 투명하게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할 날에는 고작 분류 오류라는 핑계 뒤로 조용히 사라졌었다는 거잖아. 그게 이 사건의 핵심적인 비극이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너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법무부 공식 문서에 이런 증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팩트 그 자체만을 전달하는 중이야. 그렇지. 우리가 판사가 아니니까. 이 기록이 법정에서 교차 검증을 거친 100% 진실이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뜻이지. 아직 재판으로 완전히 증명된 사실은 아니니까 말이야. 맞아. 팩트체크는 늘 확실히 해야지. 우리는 철저하게 이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대체 왜 제때 공개되지 않았나 하는 그 수상한 패턴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맞아. 패턴이 중요해. 어쨌든 이 폭발적인 내용이 한 달이나 지나서 뒤늦게 배필되자마자 워싱턴 정가가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 양쪽 진영 반응이 엄청 살벌했잖아. 엄청났지. 민주당 소속 로버트 가레시아 하원 의원은 이걸 두고 명백한 은폐의 증거라며 불을 뿜었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팸 본디를 의회로 소환해서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아주 벼르고 나섰지. 반대쪽 진영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거의 즉각적으로 반박 성명을 냈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앱스타인의 피해자들을 위해 그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다고 적극 방어하면서 이 문건의 내용은 2020년 선거 직전에 FBI에 제출된 근거 없고 거짓된 선정적 주장일 뿐이라고 완전히 일축해버렸어. 선거 개입용 가짜 뉴스 프레임으로 받아친 거네. 진실 공방은 일단 정치인들과 법정의 몫으로 남겨둔다고 쳐도 너도 내 얘기 듣다 보면 느끼겠지만 여기서 진짜 기괴한 타이밍은 따로 있어. 어떤 거? 나도 처음 뵌 트럼프 관련 문서 4개만 딱 누락된 줄 알았거든? 그런데 나중에 조용히 끼워 넣어진 20개의 누락 파일 중에 방금 우리가 길게 얘기한 그 인터뷰 4개를 빼면 16개가 남잖아. 16개의 파일이 더 있지. 난 솔직히 그 16개는 무슨 시스템 에러로 엉뚱하게 같이 딸려 들어간 영수증 쪼가리마 쓸데없는 행정 문서인 줄 알았어. 구색 맞추기용이랄까? 그게 이 사건이 숨기고 있는 진짜 무서운 함정이야. 그 나머지 16개야말로 단순한 영수증 따위가 아니라 이 거대한 앱스타인 스캔들의 역사적 뿌리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치명적인 문건들이었어. 진짜? 거기엔 대체 뭐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서 진행된 립 이어 작전, 오퍼레이션 립 이어라는 대대적인 앱스타인 수사 기록이 있어. 특히 2007년 5월 1일자로 알렉산더 아쿠스타 연방 검사에게 보고된 205페이지 분량의 기소 메모는 정부나 법무부 입장에서 절대 결단코 대중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내용이야. 2007년이요? 잠깐만. 그때면 앱스타인이 그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유유히 감옥에서 풀려났던 바로 그 시기잖아. 그 기소 메모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당시 정부 수사팀이 앱스타인을 상대로 무려 60개의 혐의를 적용해서 완벽하게 기소하려던 치밀한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 60개 혐의면 무기징역감 아니야? 그렇지. 판비치에 있는 그의 거대한 저택은 물론이고 4,200만 달러에 달하는 개인 비행기 2대를 전부 몰수하려고 했지. 게다가 그를 도주 우려가 극히 높은 위험인물로 콕 집어 분류해서 단 2주 안에 전격 구속하려는 타임라인까지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었어. 와, 수사팀은 이 일 제대로 하고 있었네. 당시 경찰이 이미 신원과 증언을 확보한 피해 소녀들만 무려 27명이었어. 10대 소녀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해서 착취하던 그 끔찍한 네트워크를 당시 현장 수사팀은 완벽하게 파악하고 앱스타인을 완전히 감옥에 묻어버릴 준비를 끝냈던 거야. 듣고도 믿기지가 않네. 그러니까 2007년에 이미 앱스타인 제국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풀하우스 패를 손에 딱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윗선에서 카드를 다 덮어버리고 게임을 강제로 끝냈다는 거잖아. 정부가 마음만 먹었으면 그때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내부 증거가 바로 그 누락 파일 16개에 섞여 있었다고. 맞아. 그뿐만이 아니야. 2008년 6월에 작성된 면책 특권 메모도 누락 파일 16대 중 하나였어. 면책 특권. 누구한테 주는 건데? 앱스타인의 핵심 비서였던 레슬리 그로프를 압박해서 결정적인 내부자 진술을 받아내려던 계획서였지.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뭔지 알아? 현장 수사관들이 이 비서를 뒤집으려고 치열하게 메모를 작성하고 작전을 짜던 바로 그 시점에 윗선에서는 앱스타인과 그 유명한 기소 유예 협정, Non-Prosecution Agreement를 이미 마무리 짓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와, 미쳤다 진짜.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감옥에 쳐넣으려고 고군분투하는데 위에서는 주정부 수준의 가벼운 성매매 혐의만 인정하게 하고 그 괴물을 놔주기로 합의를 본 거지. 이건 진짜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네.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를 보호해준 꼴이잖아. 그렇게 괴물을 놔준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됐어? 그 후로 무려 10년이 지난 2018년 12월이 되어서야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582페이지짜리 엄청난 두께의 요청서가 작성됐잖아. 맞아. 10년이나 걸렸지. 이 엄청난 분량의 수사 재개 요청서마저도 이번 350만 장 최초 공개에서 쏙 빠져 있었지.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볼 시간이야. 점을 연결한다? 이 20개의 누락된 파일은 절대 단순한 프로세싱 에러나 처리 오류로 우연히 묶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아주 완벽하게 앞뒤가 맞는 한 쌍의 세트거든. 어떤 식으로 한 쌍인데? 한쪽 16개는 2007년에 정부가 앱스타인을 완벽하게 감옥에 놓을 수 있었는데도 기소 유예로 풀어줬다는 사법 시스템의 가장 뼈아픈 실패와 치부가 담긴 내부 기록이야. 아, 국가의 흑역사.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쪽 4개는 그들이 2007년에 앱스타인을 그렇게 풀어준 대가로 한 피해자가 2019년까지 수십 년을 권력자들의 살해 협박과 18륜 트럭의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참혹한 결과물이지. 와, 듣고 보니 진짜 소름 끼치도록 악의가 쫙 맞아떨어지네. 우리가 완벽하게 잡을 수 있었는데 윗선에서 낮았다는 국가의 거대한 치부 서류, 그리고 너희가 나중 권력자들 때문에 내 삶은 완전히 파괴됐다는 피해자의 처절한 증언 서류. 이 두 가지 핵심 서사가 350만 장의 거대한 서류산 속에서 마치 누가 정밀하게 짠 것처럼 똑같이 1차 명단에서 누락되었다. 네가 듣기에는 어때? 내가 보기엔 절대 우연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기엔 어때? 이게 과연 수백만 장을 스캔하다가 시스템 서버가 버벅거려서 생긴 얄궂은 우연일까? 아니면 권력의 가장 깊은 치부를 대중의 눈에서 가리기 위해 누군가 아주 정교하게 필터링을 한 결과일까? 바로 그게 이 사건이 우리,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너에게 남기는 가장 묵직한 질문이야. 법무부는 이 모든 게 불가피한 행정적 병목 현상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우리는 당연히 그 가능성도 열어두고 팩트로만 접근하고 있지. 하지만 정황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 맞아. 하필 사법 시스템의 철저한 실패를 스스로 증명하는 역사적 기록들, 그리고 살아있는 최고 권력자를 정조준하는 구체적인 증언들만 핀셋으로 딱 집어내듯이 오류의 늪에 빠졌다. 이건 그 의도가 진짜 무엇이었던 간에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흐름을 대체 누가 통제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듣고 보니까 진짜 씁쓸한 현실이다. 투명성 법안이라는 아주 거창하고 멋진 이름표를 달고 수백만 장의 서류를 대중 앞에 던져줬잖아. 자, 봐라. 우리가 숨김없이 다 공개했다면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투명성이랄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할 권력의 가장 더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담긴 단 20개의 서류는 처리 오류라는 아주 편리한 핑계 뒤로 너무나도 쉽게 은폐될 뻔했어. 만약에 NPR 같은 끈질긴 언론의 추적 보도가 없었다면 그냥 영원히 그 172개 폴더 속에서 빛도 못 보고 묻혔을 거 아니야. 이 거대한 투명성이라는 화려한 쇼 이면에 숨겨진 현대판 정보 통제의 민낯. 너도 분명 내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를 느꼈을 거야. 디지털 시대의 정보 은폐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야.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문서를 아예 불태워버리거나 금고 아주 깊숙한 곳에 꽁꽁 숨기는 방식으로 진실을 통제했지. 물리적으로 없애버리면 그만이었으니까. 영화에 많이 나오는 방식이지.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 350만 장이라는 거대한 정보의 홍수를 대중의 머리 위로 냅다 쏟아붓는 거야.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지. 그리고 그 압도적인 데이터의 바다 한가운데 정작 가장 핵심적인 진실에는 오류라는 돌덩이를 딱 매달아서 아주 깊이 익사시켜버리는 거지. 정보를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줘서 진짜를 못 찾게 만든다. 정확해. 만약 시스템의 기계적인 실수라는 아주 완벽하고 논리적인 변명 뒤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나 거대한 권력의 손길이 역사의 서사를 아주 미세하게 자신들 입맛에 맞게 총재하고 있다면 말이야. 진짜 무서운 일이다. 우리는 앞으로 국가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당당하게 내미는 수백만 장의 문서 더미를 마주할 때마다 과연 그 투명성을 어떻게 스스로 검증하고 의심해야 할까?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거대한 데이터는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한 빛일까? 아니면 진짜 진실을 우리 눈에서 완벽하게 가리기 위해 피워올린 거대한 연막탄일까? 너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길 바래.